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수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약간 이제 첫 수업이 될 수도 있는데, 마지막 수업이 약간 포커싱을 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그 강사이면서 이제 교육자로 산 걸 쭉 한번 트래킹을 한번 해보면, 제가 2004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무 강의라고 하는 걸 시작해갖고, 이제 뭐 PB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강의를 처음 시작한 게 2004년 12월 달에 이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 이제 회사를 갖다가 이제 개인 회사를 하나 만들었죠. 제가 이제 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고, 2019년도에 이제 뭘 했는가 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채권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 제일 오래되신 분은 2019년 1월 달에 그때 이제 채권 강의 들으셨던 분이 있고, 그다음 2021년도에 이제 칼리지 과정을 시작해서 이제 그 당시 1기 뭐 이런 1기 뭐 이렇게 시작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2021년도 9월 달에 이제 퀀텀 과정을 한번 시작해 보자.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제 대충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무능함이 딱 증명이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승계를 멈추는데 이제 뭔가 강사와 교육자 이걸로 이제 이제 할 만큼 해서 이제 좀 끝이 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약간 이제 좀 약간 묘하기도 하고 좀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다음 있었고 그다음 제가 이제 그 칼리티를 진행하면서 뭐가 좀 어려웠는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제가 옛날에 이제 B2B로 B2B로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지금 마음이 약간 몽글몽글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할 때는 어땠었는가 하면 이제 한 팀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칼리지를 딱 시작하면서 제일 어렵던 건 뭔가 하면 1기, 2기, 3기, 4기 뭐 그래서 뭐 10몇 기, 20몇 기, 30몇 기까지 가니까 자산 규모나 소득 수준이 개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지수는 차이 나는 건 좀 있었다고 저는 있었는데 뭐가 좀 재밌었는가 하면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 사람들한테 1기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30기까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제일 잘하냐 하면 이제 1기가 제일 잘한다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좀 뿌듯하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 1기, 2기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저 뒷기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공부를 해서 저런 질문도 하고 저런 답도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 좀 이제 그 차이가 나긴 했지만 좀 괜찮았던 겁니다. 제일 어렸던 건데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해했던 것 같은데 2020년도에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환경에서 하고 그 다음에 했었을 때는 좀 되게 쉬웠습니다. 2019년도 채권 강의도 좀 쉬웠고 2020년 강의도 좀 쉬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한쪽으로 몰아가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되게 쉬웠습니다. 2021년도에도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그 코로나가 있었지만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지만 그 실제로 코로나 때 주가는 빨리 회복됐던 편이기 때문에 한 2, 3개월 정도 좀 힘들거나 한 3, 4개월 정도 좀 힘들고 그다음부터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약간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2021년도에도 수익이 많이 났고 2020년도에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이 약간 욕심낸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2022년도는 제 생각은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어, 제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말을 좀 안 들었습니다. 말을 안 들어서 2022년도에 이게 그 당시 뭐 여름으로 오고 이렇게 하니까 베타를 낮추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베타가 되게 컸던 분들도 있고 그럼 2022년도에 투자 금액 자체를 사이즈를 키웠던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2022년도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방어가 되긴 해서 전 수익률이 한 그때 뭐잘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3%쯤에 끝났는데 뭐 마이너스 20%까지 간 사람들도 있고 수익 손실이 좀 되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저는 괜찮은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좀 되게 힘들었고 특히 이제 그 당시 주식이 베타 컸던 사람들 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럼 그러다가 이제 2023년도가 오죠. 또 이제 2022년도는 제 입장에서는 말을 안 듣던 사람들이 2023년도도 말을 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어서 2023년도 초에 채권을 사라니까 채권을 딱 샀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몇 개월 정도 좀 되게 행복했었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별로 수익률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보강을 해서 뭐 수익률이 되게 괜찮았고 그때 사람들이 이제 뭐 역시 대표님 잘합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이제 한 1년 정도쯤 지나면서 최근에 좀 되게 이제 힘들었던 거죠. 최근 한 1년 정도쯤 되게 힘들었고 특히 이제 2024년도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자면 현재 뭐 시장도 되게 언더퍼폼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2년도, 2023년도를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지위 수준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때 어떤 표현을 썼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늦으니까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어떤 표현을 썼는가 하면 뛰면서 생각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해서 이제 2022년도, 2023년도에 그때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개입을 하고, 또 개입을 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뭐 우리끼리 이제 마지막이라고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마치 그 이제 내가 야구 보면 지거나 내가 축구 보면 지는 거 이런 것처럼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사실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건데 그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추천했던 종목이 이제 뭐 UI 패스 이런 것들이 뭐 마이너스 50%까지 가 이런 것도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고 그냥 뭐 다른 종목들은 뭐 그나마 괜찮지만 그다음에 이제 TF가 일단 충격을 좀 되게 많이 줬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런 게 좀 되게 어렵던 것 같아요. 제일 어렵던 건 뭐인가 하면 편차가 있었던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출발점이 비슷했었으면 되게 쉬웠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이제 뒤죽박죽 되다 보니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저한테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이제 뭘 했는가 하면 이제 2023년도부터 시작해 이 고민을 했죠. 운용사를 만들까? 운용사가 이제 자본금 규모가 한 30억 있으면 운용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용사 만들 생각도 하고 이제 운용사 가서 이제 대표이사도 만나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대표이사들이 저 손을 잡고 뭔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 마세요. 요즘 우리나라 이제 시장이 힘들고, 그다음에 돈은 돈대로 들고, 그래서 별로 돈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자문사 하는 분들은 또 뭐라 하는가 하면 자문사는 더 나쁘니까 더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이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상담했던 분이고, 그 해외로 갈까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 은행을 살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왜냐면 거기는 은행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한 적이 있고, 예전에 고민해서 이제 싱가포르도 고민한 적이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아직까지 좀 진행 중 정도쯤 있는 거고, 국내에서 회사는 안 만들 것 같아요. 그거는 안 만들 것 같고. 그럼 저희 집이 여기, 여의도 여기 있는데, 요 앞에 뭐 뭐가 있는가 하면, 한양증권이라는 증권사가 있거든요. 저기 이제 옆을 쭉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그 커피 한 잔 먹으러 갑니다. 부르다라고 하는 곳에 아침에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면서, 한양증권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면서 이제 와이프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한 10년 정도 좀 지나서 저런 회사 하나 인수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면 신영증권을 인수한 것처럼 한양증권 같은 거 하나 인수해서 내 뜻대로 좀 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딱 한 10년 정도 좀 지나면 저 회사 한 1,000억 정도쯤 하면 인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최근에 이 매물이 되게 1,000억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도 좀 일찍 매물이 나와서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런 걸 이제 살 생각은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저러한 류의 운용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하고 있고, 그래 운용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마음 쓰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최 대표가 하고, 그럼 내가 당신한테 돈 던질게 이런 분도 좀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교육을 이제 오랫동안 했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투자자로 이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투자자로.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이제 그 좀 힘들다 이게 그래서 특히 이제 다 이제 다른 편차를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즐거운 적도 있었었는데 그다음 요즘엔 좀 그게 약간 힘들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비슷한 사람들로 이제 구성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자산이 비슷하든지 소득이 비슷하든지 하다못해 최소한 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제 뭔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제가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투자자와 투자 클럽에서 하는 것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게 지식 관련된 부분들이고, 이렇게 부분들이고, 굳이 이제 이걸 갖다가 왜 이제 독서 클럽이라는 단어를 썼냐. 그래서 이제 독서 클럽이라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부담스러워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독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뭐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세속의 철학자들이라고 한 책이 이제 오늘 제가 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책인데 세속의 철학자들이라는 책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예전에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여기 여의도에 그 롯데캐슬 아이비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사를 해요.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면 집이 앞에 보면 이제 한강도 보이고 여기 한 50평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딱 이사를 했을 때 저는 현우가 되게 재밌는 말을 했어요. 아빠, 드디어 지식에 어울리는 자산을 가지게 되셨군요. 이 말이 전 진짜 재밌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 먼저 가고 자산이 뒤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산이 어울리는 지식을 갖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옛날에 부자들은 뭘 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뭐 되게 못되게 말을 하면 졸부가 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인테리어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거실을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이런 걸 꽉 채우고 싶은 거죠. 난 똑똑한 사람이야. 이걸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지식에 올리는 자산을 갖게 되는 거니까 저는 이 앞에가 1번이고 뒤가 2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버핏이 90%의 돈은 60세 이후에 돈을 벌었고 99%의 돈은 55세 이후에 돈을 번 거죠.
대충 계산해보면 이거 65세쯤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산을 갖다가 100배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100배.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식에 올린 자산을 가지게 되셨군요라는 이 질문은 현우가 했던 되게 정확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지식이 먼저 간다는 거죠. 지식이 먼저 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책을 보면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전 지금 사회는 지식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지식사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힘이 훨씬 더 센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런 시대. 그래서 이제 그 지식이 되게 중요한 그런 자본이 된 그런 시대가 된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시대니까 이렇게 책을 읽는 게 의미가 있다. 그럼 세속의 철학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속의 철학자들. 이걸 이제 하면 세속이죠, 세속. 그래서 세속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불가에서 말하는 일반 사회인데 속되고 천한 거고 험한하고 일시적인 것이 세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 그러니까 불가에 생각할 때 세속이라고 하는 건 되게 네거티브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세속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그래서 뭐 동반테클로도 이제 그뭐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승이라고 하는 세속에 살고 있는 거죠. 세속을 영어로는 이제 그 월들리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이건 뭐가 있는가 하면 세속적인 속세의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 세상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입니다. 질문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되게 어벙벙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프랙티컬한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철학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세속의 철학자들. 정확하게 세속의가 아니고 세속 철학이죠. 그러니까 그 월들리즈가 아니라 월들리 필로소피니까 세속 철학입니다. 세속 철학.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삶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우리에 대한 얘기니까 세속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이 경제학에 대한 얘기예요. 경제학에 대한 얘기인데, 경제학을 세속 철학이라는 말에 붙인 것은 뭔가 하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념의 문제. 너 뭘 믿니? 라는 거예요. 너 뭘 믿니? 그래서 이 책의 서문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굉장히 위험한 바리케이트 앞까지 밀어붙인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네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가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달려 있고, 네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네가 어떤 결과를 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막스를 좋아하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가 막스를 좋아하냐, 네가 케인즈를 좋아하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세속 철학자들이 부를 향한 욕구를 갖다가 연구를 했고, 그 연구를 해서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준다.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속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책이 쓰게 된 동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어떤 얘기를 하는가, 이 사람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현대 경제학이 예전 고전 경제학자들은 큰 그림을 그렸는데 요즘에는 큰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사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이 파트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건 왜냐하면 우리한테 지금 의미가 있는 거니까. You must remember thi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이 책에서 도대체 뭘 건져 올릴 거냐, 현대 투자자로서 우리가 뭘 건져 올릴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 사람이 이제 고전 경제학자들이 특징하는 큰 그림을 요즘에 안 그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뒤져보면 2020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금융위기 연구, 그 다음에 인과관계 분석에 대한 방법론적 기여, 노동경제학, 주파수 경매 방식을 고안한 경매 이론,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되게 미시적이에요. 굉장히 미시적. 근데 그로부터 20년 전만 돌아가서 2000년대만 된다라고 하면 표본 분석을 하는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비대칭에 대한 얘기, 에클로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합리적 경제 이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시계열 분석이라든지 거시 경제학이 나와서 좀 더 거시가 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시가. 그러니까 미시밖에 없다가 근데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로부터 또 20년이 지나면 여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전부 다 대부분 거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 규제, 그다음에 금융시장과 뭐가 있고 일반 경제 균형 이론, 국민 계산 시스템이라든지 경제 성장 이론, 공공 선택 이론, 이렇게 해서 거시가 되게 많죠.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옛날에는 거시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거시를 통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가 힘드니까 자꾸 미시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미시로 오고 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신문에 어제 이제 기사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자기 집에 있는 서재를 내놨다. 거기서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그 사람이 이 책을 얘기하더라고요. 무동산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이, 이 책이 2010년도에 나왔는데 책이 그 이후 안 절판이 됐대요. 절판이 돼서 15,000원짜리 책이 8만 원까지 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가, 안 팔았더니 다시 재판이 나왔다. 이렇게 증보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사람들이 이걸 뒤질 만큼 괜찮은 책이란 말인가. 그래서 그 이제 국회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제가 이제 빌렸죠. 빌려서 도대체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딱 뒤졌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거기 뭐가 나오는가 하면 3천만 원으로 부동산 23채 가지는 법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집을 산다. 그 2년 뒤에 3천만 원짜리 또 집을 산다. 그다음에 3천만 원짜리 집에다가 앞에 있었던 전세 보증금 2천만 원을 올려서 한 해 기다리고 그다음에 또 3천만 원에다 또 해서 3천만 원에 또 집을 산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계속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웃긴 건 뭐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이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이 2010년도에 이걸 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제일 앞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딸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 우리 부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책에 앞에 그런 게 나와요. 나 사실 망했다 이렇게 해요. 망했다. 왜냐하면 당연히 망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레버리지 강하게 썼는데 이렇게 그래서 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 다시 책을 이제 또 쓴 거죠. 이렇게 두 번째 책을 쓴 거죠. 쓰고 난 다음 제 앞에 뭐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책을 다시 이제 고쳐 쓰려고 하니까 내가 썼던 책이 정석이어서 고칠 게 별로 없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 똑같은 걸 또 이제 카피를 해놓은 거죠. 그 책 맨 뒤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딸이 다시 물어본다. 그래서 아빠 부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이제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래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앞에 뒤에 책이 다 부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진짜 이 거지 같은 책이 나와서 사람들이 한테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책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류의 책이 되게 많이 나와서 하는데 그래서 이걸 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좀 드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 돈을 어떻게 버는가라고 해서 그 정말 아주 롱롱탄 저고 들어가면 한비자 선생님이 돈이 없으면 노력을 해서 오퍼레이션 인컴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액티브 인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준다면 소유하면 투자를 해야 되고 기유하면 정치를 해서 돈이 커지면 빅픽처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고, 여기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탑다운이면, 여기가 바텀업이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책이 없으니까, 전 이 책에서 제일 놀랐던 것이 뭐인가 하면,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라고 했으면, 밸류에이션이 들어와서, 뭐, 프라이스 인컴 레이셔가 어떻다, 뭐, 프라이스 렌탈 레이셔가 어떻다, 뭐, 하우징 오퍼빌리티 인덱스가 어떻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2년 지나면 평균적으로 보증금은 5천만 원 이상 올라가니까 1년 평균 2천만 원 올라가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정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참, 그, 문제가 되구나. 문제가 되는데, 지금도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렇게 이제 디테일에 빠져서 무엇인가 투자를 하게 되면 큰 그림을 자꾸 놓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제 이 과정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경기 물가 금리를 보면 그런 그림들이라든지 실적과 퍼를 보는 그림들이라든지 이런 빅픽처는 사라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혼자서 일을 하시거나 하는 한이 있어도 저는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디테일에 높이 안 갇혔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고요. 그다음 이 책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서론부터 시작해서 아담 스미스, 그다음에 멜서스 리카르도, 그다음에 막스, 그다음에 베블런, 케인즈, 슈페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고 이런 책을 딱 봤을 때 모든 책을 공부를 할 때는 뭐가 있는가 하면 모든 책은 뭐가 있는가 하면 TPO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장소가 있고 어떤 사건이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담 스미스는 영국이라는 곳에서 1723년도에 태어나서 1770년도에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만 7살에 목격을 해요. 그러한 다음에 북부로 대한 책을 여행을 갔다 와서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쓰게 된 거고. 멜더스는 영국에서 1760년도에 태어나서 1789년도부터 시작 10년 동안 있었던 프랑스 혁명이라고 한 전쟁을 보고 23살에 쫄아서 인구노이라는 글을 쓰게 돼요. 그래서 전쟁이 나와서 폐허가 됐고 경제는 발전하지 않는데 인구는 계속 늘고 있구나라는 공포를 느낀 거죠. 리카르도는 영국에서 72년도에 태어나서 1806년도에 나폴레옹이 그 당시 이제 영국과의 교역을 막아서 대륙 봉쇄령이라고 하는 걸 막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영국이라는 곳에서 곡물 가격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을 하니까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곡물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그래서
그 경쟁 및 과세의 원리 여기서 이제 뭔 얘기를 하게 되는가 하면 지대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막스는 1818년도에 태어나서 1848년도에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 계급들의 혁명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와 자본가들이 싸우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1848년도에 나이 서른에 이제 자본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 이 혁명을 보고 난 다음에 결국 자본론이라는 그 책을 준비를 해서 결국 이제 그걸 출판을 하게 되죠. 베블러는 미국 대공황 독점 자본주의, 그다음에 그 당시 미국에 약간 진보주의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 거고, 케인즈는 살았을 때 뭔 일을 쓰는가 하면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이 터졌었고, 그다음 1929년도에 대공황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뉴딜 정책이라는 정책을 만들어냈고, 고용, 그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한 일반 이론을 쓰게 되죠. 이게 현재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슌페터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서 오스트리아 위기를 이제 겪었고, 그러고 다음에 이제 1932년도에 미국으로 넘어오고,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에서 대공황을 이제 거치면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글을 쓰면서 뭘 쓰게 되는가 하면 이제 그 창조적 파괴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래서 요 글을 쓰게 되는 건 다 뭐 있는가 하면 그 당시 시점, 그 당시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왜 나왔는가? 그래서 왜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서 시대가 얘를 낳았고 얘가 이걸 낳았으니까 우리가 아담 스미스의 모든 걸 배울 필요가 없고 우리가 멜더스의 모든 걸 배울 필요가 없고 저 중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걸 취사하고 선택하면 된다는 거. 이게 보통 책을 읽는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책을 읽으면 주인공이 나타나면 주인공에 대해서 저 사람이 몇 년도에 태어났고 그 당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고 이걸 이제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저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 책을 쓴 사람은 이제 하일 브로너라는 사람인데 제일 신기했던 건 뭐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쓴 책이 이게 다시 이제 그 개정판이 나와요. 여기 개정판이 나와서 이 개정판이 2022년도인가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미 200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니까 사실 그 이전의 책을 이제 사야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2005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사람은 진보주의 시대에 태어났어요. 진보주의 시대 때에 그 영향을 좀 받은 거죠. 영향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약간 좌파 경제학자입니다. 좌파 경제학자. 그다음에 슌페터의 제자였고 작가이면서 교수였었어요. 작가이면서 교수였고 이 사람이 처음에 이 책을 썼을 때, 그러니까 세속 경제학자들이라는 책을 썼을 때 경제학과에 있는 교수들이 학위를 안 줍니다. 네가 우리를 갖다가 세속적이라는 표현을 쓰다니. 그래서 삐져서 학위를 안 주죠. 나중에 이제 결국은 학위를 주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 뭐 있는가 하면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경제학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가?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이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약간 이제 그 진보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좀 더 좋아했던 책입니다. 좋아했던 책.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책에 대해서 큰 주인공과 책 쓴 사람에 대한 대충 스토리예요. 소리.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담 스미스 1번, 멜더스 리카르도 2번, 그 다음 막스 3번, 베블런은 할 새가 없고, 그 다음 케인스까지 해서, 오늘 이제 네 명의 주인공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고, 이 중에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아담 스미스죠. 아담 스미스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왜 이제 이 사람은 아버지인가 하면, 그 지구가 한 40억 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고, 이 중에 인류는 한 6천 년, 그 다음에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뭐 500년이 안 됐고요. 투자라고 하는 것도 또 이제 뭐 그 1930년도 뭐 그다음에 이제 1952년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100년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투자와 역사는 되게 짧은 거죠. 되게 짧은 역사.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들도 나타난 지가 별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그런 학문이에요. 그런 학문이고 왜 그랬냐 하면 왜 그랬냐면 아주 인류는 되게 오랫동안 가난했었죠. 그러다가 뭔가 폭발적으로 되게 발전을 하게 됐는데 17세기 이전에는 자급자족 경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생산력이 느는 것만큼 인구가 늘었어요. 이것을 갖고 있는 공포를 느낀 것이 멜더스죠. 멜더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아이디어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에 증기기관이 만들어졌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증기기관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걸 목도로 하고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 아닙니까? 저런 걸 보고 쓰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할 때 되게 많은 교육이 생겼다는 거. 교육이 생겼고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세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당신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게 뭐 있는가 하면 아이디어들이 결합을 하는 분들이죠. 아이디어들이 결합을 한다. 아이디어들이 결합해서 되게 다양한 직업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중상주의가 이제 그 각광을 떨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있는가 하면 돈을 버는 거다라고 해서 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서 아니다. 산업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생산량, 그래서 GDP가 1등인 나라가 1등이다라는 아이디어로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저걸로 바꿔줬고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이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냐? 아담 스미스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지금도 뭘 의미하냐라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투자라고 얘기를 하면 투자를 패시브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벼락거지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좀 되게 저는 처음에 나오고 난 다음에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벼락거지라는 희한한 단어를 쓰는구나. 돈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자 이제 교환을 하는데 교환. 아이디어들이 교환을 하면 교환을 하기 위한 매개는 뭐가 있는가 하면 교환을 하기 위한 매개는 돈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걸 이제 교환을 하게 되는데 돈이 도대체 개인한테 뭐냐 하면 개인한테는 돈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 불릴 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작년도에 얼마 있었고 지금 돈이 얼마 있지라고 하는 건 개인이 불리기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화폐 갖고 있는 제일 좋은 점은 뭐가 있는가 하면 화폐는 맞는 기계죠. 맞는 기계. 그래서 명절에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가 있는가 하면 현금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은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금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맞는 기계라고 불렀어요. 맞는 기계. 그래서 유니버셜 튜링 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튜링이라는 단어를 빼면 머니는 유니버셜한 머신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개인한테 맞는 기계고 이 기계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교환을 할 수 있어요. 교환. 교환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이게 돈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아담 스미스 이전 시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아이템인데 그때는 토지나 노동을 돈을 주고 산다는 아이디어가 없었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한테는 부를 만들 수 있고 전체한테는 서로 돕는 사회를 실현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돕고 네가 나를 돕는 수단인 거죠. 교환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인데 돈은 뭐냐? 하면 돈은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아주 그 결혼 신혼 초창기에 집에 이제 뭔가 이렇게 인테리어 같은 걸 하려고 하면 와이프가 모티를 좀 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모티도 잘 못하고 일을 잘 못해요. 잘 못하니까 이제 뭐랬는가 하면 저희 장인어른이 와서 해주시거나 좀 처남이 와서 이제 하고 이렇겠습니다. 그때 와이프가 저를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눈빛으로 도대체 저 인간은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이제 눈빛이 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돈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못하지만 인테리어 하는 아저씨 불러가지고 하면 되고 그 아저씨한테 돈 주면 돼. 이거라는 거예요. 그 돈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해결 못하는 문제를 네가 해결해 준다. 이게 아담 스미스가 생각을 했던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그래서 아이디어들이 교환이 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 잘하는 일들을 교환을 하면 된다. 이게 이제 그 돈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근데 돈은 그 자체로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부자가 되지 않아서 돈은 전체에게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개인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어도 집단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집단은 부자가 될 수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부자다 부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가격이 아니라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 록펠러는 금전적인 격차를 생각하면 록펠러는 엄청 부자예요. 록펠러는 엄청 부자죠. 근데 생활 수준의 격차를 생각하면 록펠러보다 지금 현재 제가 더 부자죠. 왜냐하면 록펠러는 가지지 못했던 이제 에어컨이 나오는 이제 집도 있고 에어컨이 나오는 차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라고 하는 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생활 수준의 격차를 줄여 나가면 부자가 돼요. 이게 좀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왜 그런가 하면 생활 수준의 격차를 줄이면 되는 거가 보고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개인이 해야 될 것은 아담 스미스가 우리한테 던져준 아이디어를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돈은 반드시 돈을 버는 기계로 바꿔야 돼요. 돈은 반드시 돈을 버는 기계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돈은 교환할 때 쓰이는 거고 저 사람을 살 때 쓰이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버는 기계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면 하나는 현재 소비고 하나는 미래 소비예요. 현재 소비가 있고 미래 소비가 있어요. 미래 소비는 하나는 저축이고 하나는 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은 현재 소비한다, 2번 저축한다, 3번 투자한다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우리가 돈을 버는 기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소비를 한다, 미래 소비를 한다라고 얘기할 때
부자들은 어떤 식의 개념을 쓰는가 하면 이런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 PD를 만나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이제 어느 고객을 만났는데 김치찌개 10,000원짜리 사면서도 되게 인색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분계장에는 현금 10,000원이 나간 겁니다. 호주머니 돈이 나간 거죠. 근데 이제 그거 갖고 김치찌개를 사 먹으면 여기를 뭐라 쓰는가 하면 비용 10,000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비용 10,000원. 이렇게 쓰면 그 뭐 있는가 하면 내가 이걸 비용으로 처리했다. 밥값 10,000원. 워렌 버핏이 햄버거를 먹는 이유는 그게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용. 근데 가끔씩 부자들이 뭔가 하면 굉장히 좋은 정보를 전달을 할 때 뭘 쓰게 되는가 현금을 되게 많이 쓴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현금 이제 뭐 이런 얘기 합시다. 그래서 뭐 골프채가 있는데 골프채가 예를 들어서 뭐 좀 비싸게 해서 한 500만 원 줘요. 그래서 이제 그 뭐가 있는가 하면 골프가 채가 한 500만 원 좀 하는데 이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 있어도 골프채를 선물해 줬다. 그럼 뭐가 되는가 하면 자산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정보를 위해서 내가 골프채를 쟤한테 이제 줬고 그러니까 내가 쟤한테 이제 어떤 정보 얻을 수 있다. 그럼 이게 자산인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항상 돈을 쓸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것이 비용인가 이것이 자산인가.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비용이냐 자산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비용은 줄여야 되는 거고 자산은 키워야 되는 거고. 돈을 버는 기계를 바꿀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자산이냐 이게 비용이냐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기업을 볼 때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어떤 경영자가 훌륭한 경영자냐라고 얘기를 하면 국가의 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의 얘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런 얘기인데 격차를 줄이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격차를 줄이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록펠러 시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시대를 지나왔지만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는가 하면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들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뭐 했는가 하면 생활 격차가 줄었죠. 옛날에는 저 사람만 차를 탔는데 저 사람만 포드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게 됐고 또 어떤 무역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전 세계 있는 사람들이 저 자동차를 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 자동차를 탄다라고 하는 생활 격차를 줄이면 그럼 돈을 번다는 거죠. 그래서 가스레인지를 만들거나 자동차를 만들거나 텔레비전을 만들거나 노트북을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돈을 버는 사람들인 것이 뭔가 하면 격차를 줄여준 거예요. 옛날에 부자만 가능했고 극소수의 초엘리트 계층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가능해졌다. 그럼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세계 10대 발명품인데 특허청에서 1등이 뭐냐 그랬더니 1등이 뭐 있겠습니까? 세계 10대 발명품이 있다. 저 1등 되게 재밌었는데. 1등이 뭐 있는가 하면 1등이 냉장고 있어요,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인데 이거 굉장히 놀라운 개념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왜 되게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냐 하면 냉장고가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기능은 뭔가 하면 안에 있는 제품이 썩지 않게 만드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썩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뭘 하는가? 무조건 나눠주게 됩니다. 나눠주게 되는데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로크라는 사람이 그 로크 로크라는 사람이 사유재산에 대한 주장을 했는데 로크가 어떤 주장을 옛날에 했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길거리에 지금 뭐가 있는가 하면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사과가 달려 있다. 사과가. 그러면 내가 지나가다가 사과나무가 있어서 사과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땄는데 그러면 사과는 내 거냐? 안 그러면 다른 공공의 거냐? 근데 로크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네가 노력해서 네가 노력해서 열매를 따면 그 네 거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어떤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개간해서 하면 그네 거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어느 기업에 주식을 샀는데 그러면 그건 네 거라는 얘기예요. 돈을 주고 사면. 이게 사유자산이거든요. 근데 그때 로크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단서를 달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사과를 갖다가 사과가 100개 있었는데 지가 먹지도 못할 거면서 사과 100개를 다 따가면 어떡해요? 어차피 먹을 건 두 개밖에 없었지만 그럼 98개는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때 로크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단서 조항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분하고도 양질의 것을 남겨놓겠지.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부패시키지 않게 하려고 하면 딱 그만큼만 따가면 되는 거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되게 웃긴 얘기는 뭔가 하면 냉장고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의 사유재산이 되게 적었어요. 냉장고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의 사유재산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어요. 예전에 화폐가 정해졌을 때는 사람들이 사유재산을 많이 쌓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증서로 바꾸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됐어요. 냉장고의 발견이라고, 냉장고를 발명하게 되는 것은
존 로크식의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없애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뭐 뭐가 있는가 하면 돈을 버는 기계를 미친 듯이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현재는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까지 가게 된 거죠. 이거 나름대로 좀 재미있는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런 일이 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개인의 부와 국가의 부에 대한 아담 스미스식의 생각을 정리를 하면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개혁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면 격차를 줄인다. 그러니까 개인의 부는 늘 수 있지만 공공의 부가 느는데 그 이제 그 네이션스 웰스 국가의 부라고 얘기를 하는 건 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국가의 부를 늘리려고 얘기를 한다면 뭐라 해야 되는가 하면 격차를 줄여줘야지 이제 그 사람이 돈을 번다는 얘기를 했어. 그럼 격차를 줄여준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시간을 줄여주고 공간을 줄여주고 비용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냉장고, 세탁기,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건 뭐있는가 하면 시공간을 줄여주고 비용을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 말을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에서 원가를 떨어뜨리고 그 사람들한테 저러한 류의 효용을 키워내는 것, 격차를 올려내면 그러면 돈을 번다는 것. 그래서 항상 기업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는가 하면 저 기업이 시간을 줄여주는가, 공간을 줄여주는가, 비용을 줄여주는가가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준이라는 거. 저렇게 하면 회사가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버는 거. 그다음에 약간 이상한 얘기를 좀 하나 하면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엔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건데 이한금융교육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했던 투자가 있는데 하나는 SPXL이라든지 TMF를 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300만 원 내거나 500만 원 내거나 뭐 많이 내신 분들은 뭐 1000만 원 넘게 내신 분들도 되게 많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돈을 냈거나 가 있는데 전 제일 중요한 건 뭐 있는가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격차를 줄여준대 시공간 비용을 줄여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 둘 다 서로서로 뭐 되는가 하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젊은 날에 내 시간을 서로서로 나눈 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짠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가장 젊은 날의 시간을 쉐어링을 한 거죠. 지금 7말 8초 휴가 시즌인데 지금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막 졸린데도 막 이렇게 막 참아가면서 이걸 보고 있는 것들이 뭔가 하면 이 시간을 현재 우리가 쉐어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마움을 느끼고 저는 이 시간을 갖다 되게 헛되이 보내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저 9시 땡 되면 시작하고 옛날 8시 반땡 되면 시작하고 시간을 맞춰서 시작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시간이 제일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되게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스카우터 파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시간을 줄여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만족해하는 거죠. 저거 시간을 줄여주는 것 때문에 난 저게 되게 만족스럽다. 하나하나 내가 다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소중한 시간을 썼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는 그 TMF 올라와서 이제 TMF 플러스 다면 다시는 투자 안 해. 라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역시 이게 돈을 투자를 했는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투자는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해야지. 라는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틀렸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역시 종목을 잘 골라야 돼. 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역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장기 투자를 해서 무조건 샀었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국 생각해보니까 타이밍을 보려고 하니까 차트를 봐야 되나라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다음 손절미 한도를 꼭 정해놓지라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만큼은 어느 대가들도 생각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어느 투자 대가들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런 것들이 되게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왔었으면 다시 돌아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까지 왔으니까 이제 계속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투자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저는 투자에 대한 생각을 아담 스미스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표를 던지는 거 아닙니까? 난 이 사람 좋아. 난 이 사람 좋아. 이렇게 표를 던지는 거 아닙니까? 투자도 돈을 던지는 행위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지는데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주식을 많이 산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일 쉬운 방법은 뭐 있는가 하면 저 회사 주식을 누가 샀고 내가 저 회사 주식을 어떤 사람은 100달러 주고 샀고 난 이거 120달러 주고 샀다. 그래서 몇 층에 샀었습니까? 삼성인데 몇 층에 샀습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한테 투표를 하는 거하고 똑같이 돈을 던진다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내가 돈을 던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나는 못하지만 네가 하는 거. 연구개발해서 미래를 창조하겠네. 라는 게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에 대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손을 잡는 방식의 투자가 돼요. 근데 쟤는 10만 원에 샀고 나는 그걸 100만 원 주고 사서 쟤는 10배를 올렸고 나는 그걸 다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걔가 미래를 창조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투자는 아,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집단에 들어가서 저런 행위를 통해서 가치가 창출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투자라는 거예요. 투자. 자, 그러면 투자를 하면 뭘 하게 되는가 하면 투자는 기업이나 정부가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하거나 이렇게 해서 뭘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미래를 제안하죠, 우리한테. 미래를 제안하는 겁니다. 정부가 난 이런 걸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도 미래를 제안하는 거고, 기업이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미래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럼 미래를 제안하면 우리는 뽑을 것인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끊임없이 많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끊임없이 많은 제안을 하고, 애플도 제안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서울시도 제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도 이제 저걸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yes, no를 하는 거예요. yes, no. 현재 시점에서 yes, 현재 시점에서 no. 이게 투자에 대한 아담 스미스식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외국인이 샀네, 기관이 샀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는 건데, 정부는 뭘 하게 되는가 하면 돈을 재분배할 수 있는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핀을 뜯어내는 거 아닙니까? 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정부는 뭐 했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길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정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식으로 요즘 최근에 말하는 것은 뭐 있는가 하면 투자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런 거죠. 이제 뭐, 서울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뭐, 용산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정부가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걸 갖다 이렇게 얼로케이션 시킬 거야라고 하는 권력자가 하는 말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그러면 미래를 갖다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겠네라고 생각을 하면 저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그 지역에 물건을 사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저게 옛날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아담 스미스식의 집단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다.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뭐가 있는가 하면 예전에는 재정정책이 되게 중요했지만 지금 통화정책이 중요해졌으니까 시대로 바뀌어서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얘랑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랑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좀 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FRB가 되게 무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고 FRB 반대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저 사람이 금리 떨어뜨린다고 얘기하지만 채권 사면 안 되는 거고 금리 올린다고 얘기하지만 채권 팔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뭐인가 하면 정부가 내가 어떤 거를 재분배할 수 있는 권력자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FRB랑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FRB랑 싸우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또 되게 중요한 얘기이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저걸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얘기는 건데, 기업에 대한 얘기는 제가 요즘에 이제 기업체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만난 느낀 건 뭔가 하면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 각각 갖고 있는 능력은 안다, 못한다가 아니라 의식과 인식의 깊이 차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스토리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 회사가 구입 장벽에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이 회사가 이제 온 겁니다. 현재까지 이 회사가 왔는데 현재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분이 몇 프로인가 하면 지분이 3.6%거든요. 저는 최근에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을 때 엔비디아 주가 올랐을 때 제일 속상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생각하면 전 젠스망이 제일 속상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와, 이게 13%면 얼마나 좋았을까? 23%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저걸 지분을 왜 팔았을까? 이게 제일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도 이게 이렇게까지 좋아질지 몰랐던 거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거고. 근데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내공이 생겼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뭐인가 하면 저 회사에 대해서 인식의 깊이가 높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의 깊이가 깊어야 되는 것처럼 개별 기업에 대해서 인식의 깊이가 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시간이 딱 지나니까 엔비디아에 했던 제일 큰 사건은 뭐 있는가 하면 이 쿠다라는 기술을 도입했다는 거죠. 하드웨어 회사가 마치 소프트웨어 회사처럼 독과점 기업을 갈 수 있는 데 기술이 있었고 이것이 되게 중요했다. 그러면 저 인식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훨씬 더 오랫동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2020년도가 되든 2019년도가 되든 2010년도에도 한 사건이 있었고 그 당시 이제 그 2010년도에도 저기 뭡니까 알파고라는 큰 사건이 있었고 2020년도에는 뭐 있었는가 하면 그 GPT 3.0이랑 3.5인가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인식의 깊이가 깊어서 썼으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길었을 거고 저 회사가 저 회사를 선택하는 폭이 더 컸을 거다. 그래서 저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인식의 깊이를 깊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는데 시간을 좀 되게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게 된 거.
하게 된 거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그 아담 스미스가 가르쳐 주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사건은 뭐였는가 하면 반드시 가져야 될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시각인데 이 영상이 1분 30초쯤 돼요. 30초쯤 되는데 요거는요. 이 영상은 진짜 정말 그 엄청난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영상. 자, 조금만 볼게요. Remarkable statement? Not at all. The wood from which it's made, for all 자, 이제 뭐인가 하면 there's not a single 연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로 출발을 해요. person in the world who could make this pencil. Remarkable statement? Not at all. The wood from which it's made, for all I know, comes from a tree that was cut down in the state of Washington. To cut down that tree, it took a saw. To make the saw, it took steel. To make the steel, it took iron ore. This black center, we call it lead, but it's really graphite, compressed graphite. I'm not sure where it comes from, but I think it comes from some mines in South America. This red top up here, the eraser, bit of rubber, probably comes from Malaya, where the rubber tree isn't even native. It was imported from South America by some businessmen with the help of the British government. This brass ferrule, I haven't the slightest idea where it came from, or the yellow paint, or the paint that made the black lines, or the glue that holds it together. Literally thousands of people cooperated to make this pencil. People who don't speak the same language, who practice different religions, who might hate one another if they ever met. When you go down to the store and buy this pencil, you are in effect trading a few minutes of your time 이거죠, 이거. for a few seconds of the time of all those thousands of people. What brought them together and induced them to cooperate to make this pencil? There was no commissar sending out orders from some central office. It was a magic of the price system, the impersonal operation of prices that brought them together and got them to cooperate to make this pencil so that you could have it for a trifling sum. That is why the operation of the free market is so essential, not only to promote productive efficiency, but even more, to foster harmony and peace among the peoples of the world. 예,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이 시장 자체의 시스템 하나가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세상에 연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세상에 연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 스미스가 세상 사람들한테 세속 철학자로 이 제안을 딱 던진 게 저는 이제 최고인 거죠. 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딱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 집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이런 것들 다 돈이라고 하는 걸 매개로 해서 굉장히 이제 효율을 되게 높이고 그다음에 코스트를 떨어뜨려서 이걸 다 교환하게 해주고 그 교환하게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뭔가 하면 정부와 기업이라는 거.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가 우리한테 준 가장 큰 교훈이고 이 시스템은 의외로 되게 강건하다는 거. 그 우리는 자본주의가 금방 망할 것처럼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이러한 유의 강력한 파워를 주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기억해야 된다는 거. 이 아담 스미스의 마지막 얘기를 하면 아담 스미스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아담 스미스는 되게 옛날 사람이잖아요. 옛날 사람이라서 아담 스미스는 경기 순환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아담 스미스가 말을 한 방식을 투자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 장기적으로 기업과 정부에 의해서 가격은 올라갈 거다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사면 계속 바이 앤 홀드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있는가 하면 아담 스미스는 경기 순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튤립 파동 같은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우스 컴퍼니 파동, 그 다음에 미시피 파동 요 정도쯤 되는 파동이 있었지 전체 시스템이 붕괴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장기적인 진화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경기 순환에 대해서 말한 것은 없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담 스미스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멜더스하고 리카르도 졸리시는 것 같고 저는 엄청 재밌었는데 멜더스하고 리카르도는 이제 어떤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것은 뭐 기사에 이런 얘기 나와요. 멜더스는 목사였고 리카르도는 투자자입니다. 이렇게 직업을 놓고 보자라고 하면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났고 리카르도가 채권을 샀어요. 채권을 샀고 채권 인수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샀고 내가 이제 그걸 갖다 브로커리지도 한 거죠. 리카르도가 멜더스한테 야 니도 살래? 라고 해서 했고 워털루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리카르도가 멜더스가 리카르도한테 너무 불안해. 제발 내 거 이거 그냥 이익 정도 좀 나는데도 하게 해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리카르도가 있고, 리카르도가 이제 총 100주를 갖고 있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을 갖다 100원 주고 샀다고 칩시다. 100원 주고 샀는데, 멜더스한테 이걸 갖다 판 거죠. 10주를. 10주를. 팔았는데, 멜더스가 120원 되니까, 100원에서 120원 되니까 멜더스가 뭐라 하는가 하면, 나 팔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리카르도 알았어 하고 이제 120원 주고, 또 이제 남은 주식을 사준 거죠. 사준 거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딱 지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워털로 전투에서 그 나폴레옹이 졌고 이렇게 영국이 이긴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리카르도가 이 채권 가격이 100원 주고 샀는데 이제 100원에서 120원 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올라오면 1000원까지 올라온 거죠. 1000원까지. 그래서 이제 리카르도가 돈 되게 많이 벌게 된 겁니다. 리카르도 돈 되게 많이 벌게 되니까 멜저스가 좌절한 거죠. 나 120원 주고 팔았는데 아 저게 1000원까지 오르다니 그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게 억울해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든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 쪼라하면 돈을 벌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퀘어드 머니 네버 윈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데 공포에 질려 있으면 이 돈을 벌게 되게 힘든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저 가치를 창출해내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가능성 거의 없는 거니까 저게 되게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퀘어드 머니 네버 윈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다음 되게 신기한 건 뭐 있는가 하면 사실과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멜더스는 도대체 왜 불안감을 느꼈을까? 멜더스는 통계학자거든요. 통계학자. 정치 경제학자고. 멜더스는 저 사실과 숫자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리카르도는 그냥 이론가거든요. 이론가. 이론가라서 이 사람은 뭐라는가 하면 고전학파의 이론 체계를 완성시킨 거죠. 체계를 완성시킨 것 중에 가장 피크는 뭔가 하면 비교우이론이잖아요. 비교우이론. 비교우이론이라고 하는 게 진짜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이론적인 시스템을 만든 거고 이 사람은 현실에서 데이터를 본 거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은 불안해하고 왜 이 사람은 편안해 했을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 사람 편하고 저 사람 불안했을까?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그런 건데 리카르도는 왜 편안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리카르도는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리카르도의 비교 이론은 뭐가 있는가 하면 모두 옳다예요. 모두 옳다. 모두 옳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이밖에 없는데 아 그래도 당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더 비교적으로 더 잘하는 게 있고 비교적으로 더 못하는 게 있잖아요.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랑 제일 비슷한 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동양으로 보면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맹상군이 뭘 했는가 하면 진나라한테 잡히거든요. 진나라한테 잡히는데 탈출을 해야 되는데 후궁한테 뭘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했는가 하면 맹상군의 식객 중에도 도둑이 있었고 맹상군의 식객 중에서 이제 다구름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조차 다 받아들인 거예요. 맹상군은 이 사람도 그 직원으로 오케이, 이 사람도 직원으로 오케이 해서 저 직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갖다 다 발휘를 한 거죠. 이게 비교우연이거든요. 비교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있는가 하면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은 없는데 이 사람 힘이 있고 저 사람 저 사람 힘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아담 스미스도 이론적으로 증명이 된 거고. 그럼 제 이론적으로 증명된 거하고 밀어붙이는 거죠. 밀어붙이는 거죠. 밸류에이션 해서 뭐 된다. 장기적으로 뭐 하다라고 하면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저 사람 돈을 벌더라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뭘 하고 싶은가 하면, 그러니까 독서 클럽으로 가면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런 건데, 버핏이 9시부터 12시까지 읽는 거 아닙니까? 리드 페이지, 뭔가 읽는 거고, 점심 먹고 5시까지 또 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버핏한테 중요한 건 뭐인가 하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 먹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여기 3시간, 여기 4시간에서 7시간 동안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하는 거냐, 투자자로서.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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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독서 클럽으로 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량 데이터가 있고 정성 데이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걸 갖다가 한 8대 2 정도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가 하면 여기를 3대 7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싶은 거죠. 이해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쓴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리포트를 읽는데 시간을 되게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리포트를 쓰는데. 그래서 어느 기업이 되든지 그 기업에 대해서 그런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리포트를 이제 열심히 읽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읽어서 무엇이 이제 이 회사의 엣지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다음부터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포트를 읽는데 7시간을 써야 되는 거지 저 회사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 안 쓰고 싶지 않다는 거. 시간 안 쓰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멜더스가 했던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현재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저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봐도 얘는 이길 수밖에 없네라고 하는 생각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웨이트를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독서 클럽 강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면, 그럼 저거 갖고 이제 토론을 해야 되고 하면, 토론을 해야 되면, 지금까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막 떠들고 이렇게 하니까, 1대 다 정도쯤 되는 거니까, 이제 이게 원웨이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멀티로 해서, 맹상구처럼 다대 다 정도쯤 있게 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고, 서로 의견을 제시하면, 아무도 제시하지 않으면 정적이 흐를 거거든요. 정적이. 저는 정적이 흘러도 이제는 오케이다. 사실 지금까지는 정적이 흐르면 제가 되게 불안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저 혼자 계속 떠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의견 내보시죠라고 말을 해놓고도 한 5초 동안 아무 얘기 안 하면 저 혼자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이제 저걸 저런 식으로 가야되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정책이 흘러도 오케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추가하고 난 다음에 보팅을 할 거 아닙니까? 보팅. 자 그래서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었을 때 단 심플하게 얘기한다면 현재 애플과 현재 MS와 현재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몇 점, 여기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을 개인이 주거나,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독서 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줄 수 있는데, 그걸 익명으로 투표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점수가, 내가 준 점수와 다른 사람이 준 점수를 동시에 알게 될 거 아닙니까? 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모멘텀에 대해서 3점을 줬는데, 다른 사람은 뭐 평균적으로 해주니까 4.5점이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런 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 있어서 저런 투표로 하는 방법들도 고민하고 있어요. 왠지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거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가 있는가, 멜더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는가 하면 제일 웃긴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클릭수는 이게 훨씬 더 클릭수가 크거든요. 왜 계속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폭락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되게 쉽게 휘둘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는 멜더스가 갖고 있는 되게 직관적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이렇게 살았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자급자족 경제 시스템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자급자족을 잘하는 사람을 되게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건축탐구 집에 보면 혼자서 집 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능력 있네라고 얘기하고 금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금손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금손이에요. 이렇게 인테리어 업자를 잘 만나는 사람이 금손이고 계약을 잘하는 사람이 금손이지 거기 벽돌을 잘 까는 사람이 금손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금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 사람이 금손인 거죠. 계약을 잘하는 사람들이 금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원초적인 불안감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멜더스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남는 이유는 원시의 감정이 우리한테 살아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파충류의 뇌가 현재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공포를 계속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공포를 갖고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거. 이게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근데 이제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책도 재밌었는데 초인류라고 하는 책도 전 재밌었는데 쿠프론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자들이 갖고 있는 제일 큰 즐거움이 뭔 줄 아니? 자기 과시야. 전 쿠프론이 저런 글이 있다는 게 좀 되게 놀랍게 됐어요. 인간은 이걸 확장해요. 욕망이 진화하고 경험도 진화하는 거죠. 요즘에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은 건 경험을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어, 저런 거 하고 싶어라고 하는 건데 재밌는 건 그게 있어요. 부자의 기준은 뭐냐? 부자의 기준은 상위 10%는 얼마고 상위 1%는 얼마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부자의 기준은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물어보면 넌 부자니라고 말하면 다 부자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나는 100억 있는데 내 주위엔 다 1000억 있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부자가 아닌 거죠. 부자는 뭐가 있는 건 되게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계속 욕망이 일어나는 거죠. 욕망이. 욕망이 일어나는 거니까 욕망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은 10억의 욕망이 있고 100억은 100억의 욕망이 있고 1000억은 1000억의 욕망이 있겠죠. 1조는 1조의 욕망이 있겠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욕망이 커져가고 있다는 욕망이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재미있는 건 노인도 그래요. 노인도 그런데 노인의 기준은 뭔가 하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60에서 5세 이상 정도쯤 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인은 뭔가 하면 70세가 넘어야 돼요. 70세가 생각하는 노인은 뭔가 하면 80세가 돼야 되고 80세가 생각하는 노인은 90세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육계인 노인이라는 게 40대 때는 50이면도 노인이라고 생각했고 60이면 노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내가 50대에서 보면 노인은 60이 아니라 70인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이제 커져가고 있다.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커져가고 있으니까 뭐 있는가 하면 실제 세상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가 마치 끝인 것처럼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만큼 올라왔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있단 말인가? 더 간다는 거죠. 위로 더 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멜더스가 말한 거하고 좀 되게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렇게 간다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자기 과시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런 말도 있더라고, 프로에. 빈곤이 갖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돈이 없으면 비인간적인 행위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또 좀 되게 좀 놀라운 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사람의 인격을 만들기도 한다는 얘기를 이제 한 거고, 한 거죠. 음. 그다음에 이제 멜더스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what it should be 라고 하는 세상이 아니라 what it is입니다. what it is. 욕망이 이렇게 커져가네 라는 거예요. 욕망이 이렇게 커져가네. 그러니까 욕망이 줄 줄 알았지만 사실 욕망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게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인가 하면 영혼이 계속 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영혼이 계속 올라가고 영혼이 계속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위험한 거고. 그래서 직선 본능 같은 것들이 되게 위험해서 이 책 한번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뭐죠? 그 휴가 시즌에 딱 보기 되게 괜찮은 책 중에 하나가 저는 팩트풀리스 같은 책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 책 추천해드리고. 그다음에 선입견 같은 것도 되게 위험한데 투자를 할 때. 투자할 때 제일 위험한 게 제가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 있는가 하면 수요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수요는 인구수야. 인구가 줄고 있잖아. 그냥 결국 부동산이 떨어지지. 이게 되게 위험하다 그러잖아. 그래서 인구수 말고 가구수 같은 것도 있겠네라고 생각해내는 거.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려고 일을 쓰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멜더스는 그 편견을 버리지를 못한 거죠. 그 편견을 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뭘 썼는가 하면 저렇게 인구로 저런 걸 써가지고 세상이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고 세상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리카르도가 그렇게 좋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팔아치우고 그래서 결국 이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좀 되게 재밌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은행에서 만든 리포트인데 이것도 이제 그 국회 도서관에서 보다가 본 겁니다. 부자의 직업에 1등이 의료계, 법조계 전문직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왜 그 의사 시키고 변호사 시키려고 하는가가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고. 그다음 제일 많은 건 임원 사업가가 사실 합하면 여기 26%입니다. 26% 사업가들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62%가 회사원이죠. 회사원. 그러니까 회사원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제일 그한 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월급쟁이 부자 되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통계 자료가 보여주는 건 월급쟁이 부자 되기 아니시고요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근데 이제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월급쟁이가 부자 될 확률은 15%인데, 그래서 이제 뭐 부자 될 확률보다 부자 안 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부자 될 확률이 제일 높은데, 임원하고 사업가들이 부자 될 확률이 되게 높은데, 임원하고 사업가가 합하면 26%인데, 저는 어떻게 하다 이 표를 딱 보는데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사업가는 현재 여기 있으면 내가 중간 관리자가 되고 고급 관리자가 되면 내 힘이 세지겠지라고 생각을 한대요. 사업가는 고객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투자자 이런 사람도 여기 있고, 직원 여기 있으니까 내가 제일 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업가라는 거예요. 그 밑에 뭐라 썼는가? 이 그림이 이해되는가? 이렇게 썼어요. 이 그림이 이해되면 사업가인 거죠. 이 그림이 이해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래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사업가거든요. 그래서 사업가는 이 그림을 보면 가슴을 치는 거고 다른 사람 보면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저는 이거는 되게 사업가가 가져야 될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부수시는 분이 있고 도저히 안 웃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사업가의 생각은 뭐가 다른가 하면 사업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키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업가고. 회사원은 세상이 불확실하니까 안정성을 키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회사원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특징. 최근에 본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백종원 아저씨가 하고 있는 거와 관련해서 백종원 아저씨가 네가 매출 3천만 원이라며 이렇게 얘기한 거는 네가 이만큼을 갖다가 허들로 얘기했잖아 이렇게 하는 거고 백종원 아저씨는 가능성을 키워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둘이가 싸우는 거죠. 사업가는 회사원을 이해하기 힘들고 회사원은 사업가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업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문제투성이야. 해결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온 동네가 사업 기회고요. 회사원이 봤을 때는 세상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하늘 하나 꽂을 데가 없는 게 이제 회사원들이 바라보는 세상이죠. 앞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보니까 다 개꿀 빨아갖고 난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회사원. 그다음에 이런 거 되게 이걸 되게 재밌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뭐 사진 하나 찾으려고 했는데 저거를 찾았어요. 마음을 넓히면 온 우주를 품어도 넘고 마음을 좁히면 하늘 하나 꽂을 자리도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돼요. 리카르도가 갖고 있는 마음의 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상상. 그래서
네가 아무리 무능력하다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이 있고 상대적으로 못하는 게 있으면 내가 너 그거 교환할게. 맹상무도 생각을 한 거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뭔데? 다구름 소리 잘 냅니다. 그것도 언젠간 교환할 때가 있겠지.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수준의 이제 관용을 갖고 있는 거죠. 톨러런스를 갖고 있는 인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업가는 세상의 문제투성이 해결할 것밖에 없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큰 화폐인 100달러에 있는 그 건국의 아버지가 직업에 의해서 뭔가 하면 외교관, 과학자, 발명가, 언론인, 사회활동가, 정치철학자, 사업가, 독립운동가, 스파이 는 온갖 것 다 해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양반은 내가 볼 때 세상에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이분이 이제 100달러 화폐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가장 높은 화폐. 최근에 일본도 똑같은 걸 했죠. 시부자 H가 뭘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했던 건 뭔가 하면 은행 설립하고 도쿄가스, 뭐 화재보험, 뭐 그다음에 뭐뭐뭐 해갖고 이제 회사를 한 500개쯤 만든 거죠. 500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도 세상 문제투성이고 이 사람이 생각할 때도 세상 문제투성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라고 하는데 미국은 지금도 문제투성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문제투성이라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뭐가 있는가 하면 야 얘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이게 잘할 리가 있어? 10초 쳐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아니 이 사람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기업가의 면모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업가의 면모인데 거의 뭐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은 뭘 하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무슨 뭐 음식점 하듯이 기업체를 계속 좀 늘려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가로까지는 간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업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사업가에 대한 일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사업가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독서 클럽에다가 이제 쓴 글을 제일 첫 번째 쓴 글을 뭘 시작했는가 하면 인생이 몇 통이에요로 출발했거든요. 인생이 몇 통이에요? 인생이 몇 통? 인생이 몇 통입니다. 인생이 시지프스 신화에 나온 것처럼 고민을 해결하면 또 다른 고민이 나타나고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20억 벌어서 만족하면 그다음 30억 벌어야 되고 30억 벌어서 만족하면 40억이 돼야 되고 50억이 돼야 되고 60억이 돼야 되고 계속 커져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투자자로서의 삶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 더 이상 돈을 굴리고 싶지 않아. 나 편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투자자로서의 스피릿은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투자자의 스피릿은 계속 성장을 하는 거고 그래 인생은 계속 성장이지.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 청년 정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투자자는 이런 인생을 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딱 생각을 해서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10,000번 읽어봐야 될 문장이 투자는 이 길이 되게 중요한데 독립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고 감정의 평정심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평정심이 그래서 리카르도니 평정심이 올라온 거고 인간과 개인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한다면 당신은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성공할 것이야. 이게 버핏이 생각하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10,000번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장 꺼내서 붙여놓고 난 다음에 항상 이제 이렇게 붙여놓고 읽고 또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야 투자를 잘할 수 있어요. Independent thinking, emotional stability, keen understanding of both human and institutional behavior. 까지가 핵심 중에 핵심이 있는 거죠. 이걸 하지 못하면 이제 투자에 성공하기 힘들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막스. 막스는 막스의 가족을 생각하면 와이프는 제니폰 베스팔렌 귀족입니다. 귀족. 막스도 부잣집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내는 굉장히 큰 이제 부자였었어요. 애를 여섯을 낳는데 세 명만 걷고 세 명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저는 막스가 했던 제일 나쁜 짓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수입과 지출 개념이 없어요. 수입과 지출 개념이 없어가지고 음악 레슨 받아놓고 그 다음날 되면 난방비를 낼 돈이 없었고 하산해서 집에서 쫓겨나고 나중에는 자식의 관을 살 돈이 없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스는 개인적으로 너무 심하게 무능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도 부자고 자기 와이프도 엄청 부자였는데 실제 되게 가난하게 삽니다. 끝까지. 가난하게 살았고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천재이기 때문에 증기기관을 만들어지는 순간 산업자본가의 사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이 사업을 하거나 여기에 대한 최소한 투자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회가 될 것이야 라고 말을 해놓고 자기는 투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진짜 되게 무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시대가 올 거라고 내가 하는 걸 내가 알았잖아. 내가 투자하진 않지.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이제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다음에 막스가 했던 제일 나쁜 짓은 뭔가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적으로 돌려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개념을 다 도입을 했는데 이렇게 비난을 했죠. 후르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막스가 종교 지도자에 가까울 수도 있고 선동가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세속 철학자라고 생각하지는 이 사람은 그래서 소련이라는 사회가 있었을 때 종교 지도자 정도쯤 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정도쯤 되고 선동가가 되니까 계속적으로 뭐라니까 하면 다 온 동네에 욕하고 다 욕하고 돌아다니는 건데 제가 이제 막스 인생을 딱 보면서 이제 봤던 몇 가지 정도 좀 맞고 틀리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막스가 있는 것 중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걸 이제 했죠. 그래서 토대가 상부 구조를 바꾼다는 얘기를 했어요. 토대가 상부 구조를 바꾼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정치 시즌이라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다큐 인사이트에 되게 재밌는 게 올라왔더라고요. 이번에 올라왔는데 저는 뭔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분이 뭐 이런 분인데 트럼프는 결과물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이 말 되게 재밌었거든요.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낸 정치 구조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결과지 원인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이 사람이 독자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튀어나올 만하니까 튀어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정치를 갖고 중심에 놓고 투자를 해버리기 시작하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투자를. 투자할 수 없이 뭐가 되는가 하면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항상 뭔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정치적 불확실성의 증대로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됨 이겁니다. 그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전쟁으로 시장의 위험성이 커져가고 있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시장이 위험해지고 있음. 상부 구조를 중심에 놓고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투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스한테서 이 아이디어를 못 배우는 겁니다. 막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아이디어는 변집법적 유물론처럼 토대가 상부 구조를 바꾼다고 생각해야 되고 토대는 예측 가능해. 상부 구조는 예측이 불가능하지. 그래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하다가 이제 든 생각이 뭐 있는가 하면 설문조사를 해보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게 1등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1등이에요. 이게 뭐 나라의 격차도 벌어지고 개인의 격차도 벌어지고 개인의 격차도 벌어지니까 요즘에는 이 격차가 되게 크게 붕괴되고 격차가 커지고 중류 계급이 붕괴되기 시작을 하니까 요즘에는 불안해요. 불안해요. 사람들이 도보운전할까 봐 불안하고 길거리에서 이상한 사람 만날까 봐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세상이 자꾸 작아져가고 있어요. 작아져가고 있으니까 교환이 잘 안 돼요. 교환이 잘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압구정은 영원히 압구정일 것 같아. 영원히 압구정일 확률이 높아져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이 오히려. 청담동이 계속 청담동일 것 같아. 청담동의 가치가 더 높아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지역 간의 교환이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심부가 계속 커져가고 있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현재가 격차 사회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보면 재밌는 것이 뭐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부자들이 갖고 있는 유형을 보면 T와 J가 많아요. T와 J가 많아요. 여기가 이제 70%대, 80%대가 이제 슈퍼리치 부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고 부자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 저게 있는데 그 다음에 대중부유층 도시에서 보면 내향적인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내향적인 사람들. 내향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바깥에 돌아다니고 싶지 않다는 걸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현재 이 강의를 듣는데 화면 끄고 싶은 거지 화면 켜고 싶진 않다.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화면을 끄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뭐가 있는가 하면 제가 이제 주주인데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파는 사람이면 CEO가 되는 거고 제가 사는 사람이면 주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같이 힘든 사회를 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제가 CEO가 너무 고마운 거죠. 와, 요즘같이 격차가 되게 많이 벌어져 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직원들 다 데리고 저렇게 힘든 협력업체를 만나서 계속적으로 상담에 들어가면서 사업을 해주니 너무 고맙네. 그래서 저는 제가 투자자면 CEO한테 연봉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나 대신 온 동네에 칼다 맞고 쟤들하고 매일 같이 섞여서 술 마시고 힘든데 저거 하고 있으니까 나 CEO가 참 고맙네. 그래서 저는 CEO 프리미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제주도 저 더운데 가죽장바 입고 돌아다니면서 PT 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제주도 프리미엄 더 주자. 저기 지금 이제 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만드는 저 팀쿡 힘든데 연봉 좀 더 주자. 이렇게.
판 차이 좀 더 주자. 뭐, 나달라 좀 더 주자. 뭐, 이런 생각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진짜 힘든 일을 CEO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떠신가 하면 CEO 중에서 특이한 애들 있잖아. 특이한 애들. 이후에 슈퍼리치가 되면 이 형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에 있는 CEO들한테 연봉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스한테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있는가? 흥묘백묘 있지 않습니까? 흥묘백묘. 막스의 자본론에 나오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 생산력과 생산관계잖아요. 생산력과 생산관계인데 생산관계 포인트를 뒀던 것이 뭐 있는가 하면 레닌이었고 생산관계 포인트를 뒀던 것이 마오쩌둥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있는가 하면 이제 문화 대혁명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덩 샤오핑이 했던 흥묘백묘라도 뭐가 있는가 하면 생산관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산관계, 생산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산력이. 이제는 누가 됐든지 돈 벌어라 이거예요. 돈 벌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노동자 계급이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됐네. 이런 생각 안 한다, 이제.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는 더 중요한 개념이 생산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근데 그럼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생산 중심으로 한 게 맞냐? 이런데 일본 그 저기 넷플릭스 중에서 뭐 있는가 하면 이게 그 일본은 뭐 있는가 하면 러피티 매니저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직원인데 직원이면서 엔드 뭐 있는가 하면 단장이에요. 단장. 단장인데 이 친구가 이제 직원이면서 단장인데 뭐랬는가 하면 럭비팀의 감독을 뽑아야 돼요. 감독 뽑아야 되는데 뭔데 되게 재밌는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회사에서는 사장을 뽑을 때 뭘 합니까? 라고 하니까 사장이 주가를 올려내고 성과를 내고 이런 사람들을 사장으로 뽑지 이런 얘기를 해요. 하여튼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거 럭비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합니다. 럭비 감독은 누구라 해야 되는데 럭비를 해서 우승시킨 감독이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묻는데 이렇게 조코비치가 우승한 이유는 조코비치가 고기를 먹어봤기 때문이거든요. 한 번 고기를 먹으면 계속 먹게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중간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 투자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관문 중에 하나가 뭐 있는가 하면 그 기본적 분석을 해서 제대로 된 돈을 버는 경험을 첫 번째 하면 그다음부터 되게 쉬워지거든요. 근데 저 경험을 하지 못하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계절 투자를 했는데 계절 투자가 잘 안 맞더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뭐 있는가 하면 그 투자를 해서 성공했던 경험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성공 경험이 있으니까 이걸 계속 하는 거죠. 저는 제 방식대로 고기를 먹어봤으니까 이 고기를 계속 먹어라라고 얘기하고 저도 이제 이걸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걸 해서 성공 경험이 있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공 경험을 하게 되면 뭐 있는가 하면 역시 관계가 아니라 생산력이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결국은 포인트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저거는 제가 뭐 더 이상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정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업의 그 국가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이런 건데 막스의 유산은 이런 겁니다. 막스 때문에 복지국가로 가는 게 되게 빨라졌고 현재 우리가 훨씬 더 이제 그 근로자들에 대한 뭐 직원들에 대한 그 대우가 되게 좋아졌다. 그래서 무상 교육이라든지 무상 의료라든지 연금을 높게 받게 되는 건 다 막스 유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리콴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싱가포르 리콴유. 리콴유가 되게 재밌는 말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중에서 노동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기술을 다 담당하는 건 뭔가 하면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재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인재는 외부입니다. 외부. 외부인데 유럽과 미국을 보면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느슨한 복지와 낮은 세금을 주는 거고 로우로우죠. 유럽은 하이하이거든요. 하이하이인데 그러면 공부를 세게 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건 다 미국을 가려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은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아니면 나 그냥 편하고 좀 행복하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건 유럽을 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되게 웃기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고등학생인 애들 데리고 제발 유럽 여행 가지 마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애들 데리고 제발 미국을 가라. 미국을 가서 갔으면 이제 열정을 갖고 돌아와야 되는데 유럽을 가면 도대체 이놈 대한민국의 나라 왜 이렇게 개떡 같아? 우리도 유럽처럼 살았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려면 미국 가서 미국에서 뭔가 이렇게 의지력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인재 확보를 해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고 있는 거고 영국에서 이쪽으로 오면 다 똑같은 이유가 있는 것들이죠. 왜 영국에 가 이쪽으로 가고 이탈리아에 대해서 저쪽으로 가고 독일에 저쪽으로 갈까? 그래서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해야 될 것이 이제 저 인재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저 인재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인재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중국에서 빠져나가니까 지금 뭐라는가 하면 싱가포르라든지 도쿄라든지 서울이 지금 현재 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 레벨에서. 그런 경쟁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막스가 주는 교훈이고 마지막 케인즈. 케인즈는 올마이티합니다. 올마이티. 거의 뭐 이런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직업 정말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뭐 온통면 상이라는 상은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부모 빵빵하고요. 와이프도 엄청 이쁘고 사실 또 이제 뭐 이런 동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우정, 사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뭐 올마이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존경을 받고 그래서 이제 케인즈는 진짜 가지지 못한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나이. 유일한 약점은 코가 컸다. 이렇게 못생겼지만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사나이가 이제 케인즈입니다. 케인즈인데 케인즈와 막스를 비교를 하면 세계 3대 경제학자 1번 아담 스미스, 2번 칼 막스, 세 번째 존 메이너드 케인즈인데 막스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근데 케인즈는 너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케인즈는 주구장창 행복하게 살았고 막스는 주구장창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막스는 한 번도 성공의 경험이 없고요. 개인적인 성공의 경험이.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를, 세상이 망하기를 애타게 기다렸고 케인즈는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흥하기를 바래. 투자에서도 결국은 케인즈는 엄청난 돈을 벌어요. 막스는 돈이 되게 많았었지만, 와이프도 돈이 많았었지만 되게 가난하게 죽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건 되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사랑하고, 명랑하게 살고, 느긋하게 사는 것도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스피릿을 갖고 있으면, 이모셔널 스타빌리티가 높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케인츠가 우리 어떻게, 왜 공부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케인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경제학이 어렵지 않잖아. 별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다른 과목에 비해서 경제학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쉽다 이 분야가 이렇게 참 쉽다고 말하는 건 그렇지만 이렇게 아주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근데 경제학자는 수학에 대해서도 역사에 대해서도 정치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본성이나 인간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고 목적의식과 초연함을 동시에 가져야 되고 예술가처럼 초연하면서 부패하지 않고 정치가처럼 세속에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전 투자자의 덕목이 이런 것 같아요. 투자자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세상에 안테나가 열려 있어야 된다. 언제나 세상에 안테나가 열려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전 투자자라는 느낌. 그래서 투자자가 자기의 안테나를 닫아버리기 시작을 하면 투자자로서 성공이 되기 힘든 거죠. 항상 열려있는 스피릿이 필요하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오픈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그런 개방적인 스피릿이 필요하다는 케인즈가 했던 거예요. 근데 케인즈가 경제학으로 얘기를 하거나 투자로 얘기를 한다면 뭐가 있는가? 아담 스미스가 아까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아담 스미스는 경기 수학을 겪은 적이 없어요. 왜냐 아담 스미스가 나타났을 때 얼마 전에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걸 만든 적이 없어요. 1929년도까지도 투자를 임박그렇게 많이 했는데 32년도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고용도 일어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물가를 안정화시키지도 못해요. 그래서 안정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시장에 맡겼더니 안정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아담 스미스 이후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케인즈가 생각을 한 건데 불황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원인이 뭘까? 케인즈 전에는 공부했던 사람이 제번스라는 사람이 태양 흑점설 이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태양이 변화되면 기후가 바뀌고 강수량이 바뀌고 곡물 생산이 변하니까 경기가 변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주기설이 나옵니다. 주기설. 주기설이 나와서 침체에 빠지면 영원히 빠질 수 있다.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투자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 있는가 하면 기업이 못하면 국가가 해야 된다. 이게 결국은 케인즈 아이디어거든. 케인즈 아이디어. 그래서 장기적으로 버티면 되지 하니까 장기적으로 우린 다 죽어요. 인사공론 we are all dead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 케인즈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고 그래서 케인즈는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미국 대통령인 루즈벨트를 만나서 뉴딜 정책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인즈는 결국은 세상에다 해법도 준 거고 돈도 많이 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재정 정책이고 재정 정책. 우리를 되게 힘들게 했던 재정 정책인 거죠. 경기가 과열되면 긴축을 해야 되는데 경기 과열되는데 확장적으로 쓰는 걸 바람에 이렇게 하는 바람에 갑자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TMF가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왜 교과서대로 안 하는 거야? 왜 예측 안 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거야? 이거고.
현재 다음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가 되든지 다음 대통령이 헬스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번에는 근데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예측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측은. 예측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예측하고 다르게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면 포지션을 갖다 열어놓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게 저는 답인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 이렇게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대가 상부 구조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지금 재정정책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기 통화 정책이 더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 또 그런 얘기합니다. 자, 시장에 위기가 왔는데 이 시장에 위기가 오면 정부는 도대체 뭘 할 거냐 이건데요. 중국에서 저 경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중국 정부에서 뭐라는가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합니다. 한국도 그런 걸 되게 많이 하고 이것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부동산 폭락론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되게 많이 제시합니다. 금리 올려서 그냥 망하게 하지. 자꾸 저걸 왜 자꾸 살리고 그러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투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설비 투자고 하나는 건설 투자예요. 설비 투자는 기업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건설 투자를 기업이 하거나 혹은 기업 앞에 뭘 하는가 하면 정부가 나서는 거죠. 현재. 이게 현재 용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이제 이렇게 하라고 시켰는가 하면, 케인즈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 케인즈는 옛날에 뭐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케인즈는 보수주의자예요. 케인즈가 쓴 책이 그 고용, 이자, 그 다음에 화폐에 대한 일반 이론이잖아요. 그 중에서 뭐 있었는가 하면, 하나는 고용에 대한 얘기가 실업이거든요. 하이에크는 물가를 중심에 둔 보수주의자고 이 사람은 실업을 중간에 둔 보수주의자고 이 둘을 합하게 되면 FRB가 돼요. 고용과 물가를 다 쳐다보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둘 다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시장이 망가지면 안 돼요. 시장이 망가지면 반드시 개입해요. 그래서 사회 투자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뭐가 있는가 하면 폭락했을 때 들어가는 건 되게 쉽거든요. 2020년 3월 달은 사실 되게 쉬운 투자였던 거예요. IMF 투자도 되게 쉬운 투자였다는 거. 앞으로도 그런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10년에 한 번씩 시장에 굉장히 큰 위기가 오면 정부는 무조건 개입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부의 개입이 무용하다가 아니라 정부의 개입을 유용하고 정부는 둘 다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릴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 10년에 한 번 온 굉장히 큰 기회가 왔을 때 돈을 몇 배씩 튀어내릴 수 있어요. 저게 제일 큰 기회예요. 제가 이제 2024년도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장인도에서 오래 따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버핏 얘기를 하면서 1년에 10억 벌기는 되게 힘들어졌는데 3년 50억 벌기는 되게 쉬운 시장이 된 것 같아. 5년 100억은 더 쉬운 세상이 된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가 뭐가 있는가 하면 시장이 좀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뀌어서 그렇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약간 바뀌었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 미친 영향이 약간 바뀌었고 그렇게 되는데 정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한다.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FOMC 멤버들은 민주적이고 대기는 존재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롱하고 이 사람들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좋은 투자자가 되기는 힘들다. 단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기 힘들다. 그래서 FRB 자료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봤던 거죠. 그다음 제가 이제 이거는 마지막인데 흑칠당 내보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게. 그래서 뭐가 되게 아까운가 하면 그러니까 벌써 1시간 많이 지났는데 이걸 나가자고 얘기하면 되게 힘드시겠지만 전 사실 토지노동 자본이라는 틀 갖고 본 거거든요. 제가 봤는데 최근에는 기술과 경영도 포함시켜서 지금 이런 시대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다루지 않았지만 이 사람 되게 재밌거든요. 알프레드 마샬 장단기 균형.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되게 중요하다. 이 아이디어를 밖에 남이 사람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영향을 미치지만 단기적으로는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분양 원가에 의한 공급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가 이 사람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 사실이 되게 중요한 균형 이론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장단 균형을 되게 단기와 장기를 갖고 되게 재밌게 설명을 해서 단기는 디맨드, 그다음에 장기는 서플라이를 갖고 설명해낸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코로나 직후에 생산 그러니까 그 PPI가 되게 많이 오르면서 CPI가 오르고 그다음에 그걸 가격을 전가시키고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컸던 미국과 그렇지 못했던 대부분 다른 나라와 격차가 많이 벌어진 거. 이게 다 알프레드 마샬로 설명이 돼요. 이거 다음번에 기회 있을 때 제가 하도록 하고.
근데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이 있거든요.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이 뭐였는가 하면 이 사람이 되게 이제 그 화가 났던 것은 왜 화가 났는가 하면 미국이 철도를 개발해서 이쪽으로 철도가 오고 이쪽으로 철도가 와서 철도가 통과되자마자 이 철도가 통과되는 모든 지역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게 돼요. 이렇게 토지 공개념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노해서 이 아이디어를 내게 됐고, 이 아이디어를 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뭐 톨스토이도 이 사람 말에 나도 찬성, 뭐 찬성 이렇게 하게 됐고, 이것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초과 이익 분수를 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토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고 되는 것들도 있는데 왜 이게 이제 현재는 잘 안 맞냐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일단 배불런의 유한계급론이 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이렇게 은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개인이 부자가 되면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게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않습니까? 지금 자랑할 수 있는 SNS라고 하는 되게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유한계급들이 뭘 한다고 하면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까? 뭐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아이템인 거고요. 그다음 우리의 존버 윌리엄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버 윌리엄스. 그래서 이제 제가 존경하는 존버 윌리엄스가 오랜 감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1923년도에 졸업하고 대공황을 겪고 난 다음에 1932년도에 다시 박사학위에 등록을 했고 박사학위 등록했는데 거기 스승이 누구였는가 하면 슈페터였고 슈페터가 내재 가치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존버 윌리엄스 앞에 누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또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가 혁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가 어떤 이제 혁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혁명에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그러니까 경기와 물가에서 큰 변화가 생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 GDP는 어떻게 될 거고 고용은 어떻게 될 거고 물가는 어떻게 될 거고 슌페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금 현재는 뭐가 있는가 최근 주식 시장 특징이 뭐가 있는가 하면 반도체를 가지고 AI 반도체를 가지고 AI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AI 시스템이 산업에 나타나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 건데 얘는 있는데 얘는 없고 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얘가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얘도 같이 망가진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슌페트식으로 얘기하면 결국 여기까지 갈 거거든요 결국 여기까지 가고 이게 앞으로 10년 내에서 가장 큰 투자 수익의 기회고 전 여기가 제일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기를 갖다가 되게 다른 산업에서 많이 썼던 것처럼 인터넷이 되게 많은 산업에서 쓰였던 것처럼 결국 AI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어느 산업체에서 도입이 될 거고 그 산업을 도입을 해서 성공적인 어느 기업이 그 산업 전체를 먹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 근데 그때 이제 만들어진 세상이 굉장히 큰 투자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처음에 사실 퀀텀 과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었습니다. 했고 그래서 슈피터한테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투자로서의 아이디어는 저는 좀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다음 독서 클럽에서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마샬, 헨리 조지, 베블런 그다음에 이제 슈페터 뭐 요거는 이제 넥스트 타임으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수업과 그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첫 수업을 이제 뭘로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 이제 마지막이 될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안 볼 수도 있는 확률이 되게 높긴 하지만 저는 뭐 지금까지 이렇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이제 저랑 같이 젊은 시간을 이제 이걸 내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 이미 가버린 것들이 있는데 이미 여기까지 와버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심하게 돌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 그런 거지만 케인즈도 뭐 이제 그 마샬 교수한테도 배웠고 근데 마샬하고 되게 많이 싸웠습니다. 마샬하고 많이 싸우게 됐고 마샬 갖다 뭐 놓친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 저한테 배우신 거를 가지고 더 확장시켜서 더 잘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고요. 그다음 얘를 갖다가 이제 뭐, 이게 진짜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팍 거부할 만한 게 있으면 뭐 거부하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현재 시스템 내에서는 한국에서 투자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했던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그렇게 해서 좀 그 젊은 날 투자를 했던 것이 아깝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저는 예전에 뭐 CFA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 CFA 그때 옛날에 ITM 뭐 있는가 하면 학교 가면 연봉이 1억이다 이게 이제 ITM이었거든요. 그 당시 IMF 당시였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아니 그래서 CFA가 돼서 1억 벌려고 도대체 왜 그걸 하냐 이렇게 그래서 난 그렇게 할 거면 안 한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100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투자하는 게 얼마라고 생각을 한다면 100배를 터뜨려야지. 그래야 재밌는 거지. 그래서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젊은 날을 투자를 했고 돈도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00배쯤 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정도쯤 되는 성과를 내야지 안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독립적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그래서 100배 정도 좀 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뭐 독서 클럽을 하시거나 이렇게 공부하실 분들에 대해서 뭐 드는 생각은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약간 이제 비슷한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비슷한 레벨에서부터 같이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훨씬 더 이번에 이제 정성적인 부분을 좀 되게 많이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I 시대에 계량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저는 가면 갈수록 초과 수익이 떨어져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계량적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볼 때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거니까 정성적인 파트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그 CEO에 대한 공부라든지 정부의 특징에 대한 공부라든지 지금 나온 것처럼 이렇게 다종다양한 유의 학문들을 갖다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의사결정이 워렌 버핏처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계량적인 거는 약간 노후의 느낌이 듭니다. 근데 노후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얘가 돈을 버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그 리카르도가 이제 멜더스보다 돈을 더 잘 벌었던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음. 자,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제 뭐 투자의 세계에서 이제 만나게 될 확률이 좀 높겠지만, 그래서 어떻게든지 만나게 될 확률이 높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원하시는 목표를 잘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적으로 마지막 수업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